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남극의 상징이자 얼음 위를 누비던 황제 펭귄이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다 위에서 빠르게 헤엄치던 펭귄들이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역설적인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펭귄들이 수영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육지처럼 올라가 쉴 수 있는 얼음, 즉 해빙이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헤엄을 칠 수 없는 새끼 펭귄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황제 펭귄은 단단한 해빙 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이 과정에 약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치솟으며 해빙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새끼 펭귄들은 방수 기능이 없는 보송보송한 솜털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바다로 던져진 새끼들은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성체 펭귄들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털갈이 기간에는 방수 깃털이 새로 돋아날 때까지 반드시 얼음 위에서 머물러야 하지만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생존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황제 펭귄의 개체수가 2080년대까지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등급을 멸종위기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 남극조사단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황제 펭귄이라는 종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재 남극의 해빙 감소 속도는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매년 약 1350억 톤의 얼음이 녹아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서비스 보고서에서도 지난달 평균 해수면 온도가 20.97도에 달해 역대급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2026년 말까지 기록적인 폭염과 고온 현상이 전 세계를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남극의 붕괴는 펭귄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에 따르면 2085년경에는 남극 빙붕의 약 60%가 현재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빙붕이 무너져 빙하가 바다로 대거 유입될 경우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이 최소 3m에서 최대 10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펭귄들의 죽음은 기후위기가 인류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펭귄의 번식지가 무너지는 것은 곧 인간의 거주지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생수가 실제로는 죽은 물에 불과하며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하게 형성된 생수 산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최 교수는 우선 생수라는 명칭 자체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과 달리 실제 병에 담긴 물은 취수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고여있는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흐르지 않고 갇혀있는 물은 생물학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마케팅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최 교수는 10수년 전부터 병입 생수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는데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수돗물보다 평균 3배나 많았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생수 속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수돗물에 비해 무려 1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용기가 유통 과정에서 태양광이나 열에 노출되며 미세하게 분해되어 물속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생수 소비가 일종의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업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공재인 물을 기업들이 사유화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슬로베니아처럼 물을 사고 팔 수 없는 공공재로 헌법에 명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돗물 관리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최 교수가 진행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참가자들은 생수보다 수돗물을 더 맛있는 물로 꼽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죽은 물을 마시는 대신 철저하게 관리되는 수돗물을 신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수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 교수는 이제라도 생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공공음수대 활성화 등을 통해 생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생수 한 병이 우리의 몸과 지구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수 소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정신적 영역, 종교의 문턱까지 빠르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이나 불경을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AI가 예수의 형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로봇 승려가 법문을 설파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날 종교계와 기술계가 맞닥뜨린 이 파격적인 변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명암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AI 예수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 저스트 라이크 미는 사용자가 AI 예수와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당 약 2,9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월 단위 패키지는 약 72,000원에 달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원리를 이용해 사용자와의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며 킹 제임스 성경과 방대한 설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국어 기도와 격려를 건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의 한 교회에는 100개 이상 언어를 구사하는 AI 예수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소형 예배당을 찾은 신자들은 이 예수상과 마주 앉아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가톨릭계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지스테리움 AI는 2000년 역사의 가톨릭 교리를 집중 학습한 챗봇으로 일반적인 AI가 줄 수 있는 부정확한 종교적 정보를 바로잡고 신자들에게 정확한 교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초기 불교 경전을 학습한 부다봇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승려복을 입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다로이드까지 개발했습니다. 홍콩의 빙 AI는 한술 더 떠 AI 승려를 개발한 뒤 불교의 계율을 받는 의식인 수계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비록 윤리적 문제로 공개가 보류되기도 했으나 힌두교 구루나 성공회 기반의 에피스코봇 등 종교별 AI 도구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AI가 종교적 권위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경전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된 신학적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심을 매개로 형성된 신자와의 감정적 유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앱에서는 AI 예수가 사용자에게 유료 업그레이드를 권유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현상이 영적 지도자와의 진실한 관계를 훼손하고 종교적 본질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의 도덕적 숨결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AI가 극단적 선택이나 정신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성능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지침 마련이 시급해진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은 성직자와 학자들을 초청해 비공개 서밋을 열고 자사의 챗봇 클로드가 갖춰야 할 도덕적, 영적 행동 지침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영성을 보조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신성함을 해치는 복제품이 될 것인지 종교와 AI의 위태로운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컴퓨터 위협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연구진은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공격을 채굴과 지갑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의 위협처럼 이야기됐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채굴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블록을 더 빨리 만들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약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기존 네트워크 전체를 이길 정도의 계산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 약 10의 23제곱개의 큐비트와 10의 25제곱와트의 전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항성 하나가 내뿜는 에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인류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도 훨씬 큽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로 채굴을 장악하는 이른바 51%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51% 공격은 네트워크 절반 이상의 힘을 가져서 거래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더 현실적인 위험은 지갑 보안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를 푸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는 개인 지갑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주소를 반복 사용해 공개키 정보가 이미 드러난 경우가 문제입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 성능이 충분히 올라가면 개인 키를 역으로 계산해 자산을 빼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암호 해독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산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여전히 매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오류를 줄이는 기술 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도 당장 비트코인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지갑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자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암호 방식 도입이나 오래된 지갑 주소를 바꾸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전체 네트워크 붕괴가 아니라 개별 지갑 해킹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